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몇 달간 거리 상태였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주인공으로 탄생하면서 각국의 외신들도 앞다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몇 달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도 빠르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역할, 과제에 대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도 빠르게 복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분들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현안과 과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뭐 잘해야겠지만 요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가 볼 땐 다 자국주의가 강해졌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이제 줄다리기 하면서 좀 취할 것도 취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만 봐도 뭐 러시아 전쟁할 때 다 도와주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이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자체적으로 국방력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좀 자체적으로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도 파악이 없어요. 관세를 막 올린다 하면 올렸다 내린다 하면 내렸다 하니까는 거기다 대가지고 너무 약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가지고 약소 국가로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는 그 입장이 언제나 그렇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죠. 대통령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변 국가들하고도 관계도 잘 처리하면서리 싸우지 않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발전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하고 한국과 1대1, 뭐 중국과 한국과 1대1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포지셔닝을 내가 지금 뭘 가져가야 될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걸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통섭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지금 찾아야 되는지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찾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민정훈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외교적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양자 관계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뢰를 회복하는 것, 안정을 추구하는 것. 아무래도 최소 6개월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그 리더십이 공백이 생기면서 상당히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이 반영된 의견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컨트롤 타워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한반도를 주변에서 주변 사강들이라든지 외교 대상국들에 좀 알리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과제가 대내외에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대외의 관계 어떤 그 대외적인 전략 그 환경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특별한 양자 관계보다도 신뢰를 하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한미 동맹의 회복이고 또 신뢰 회복일 겁니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고 또 이것은 바로 또 외교적 공백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 사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오고 있는 것은 이제 관세 압박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역할 변화라든지 이제 이런 실질적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까지 같이 합치다 보니까 예.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양국 정상이 빨리 만나가지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을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금 한국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또 한반도 안정 문제, 또 이제 중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계속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어떻게 반응이 나왔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민 교수님께서 미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의 반응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우리 국내에 잘 소개가 안 되는 이제 부분일 텐데요. 예. 그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미 동맹 간의 전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전화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지난 6개월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갑자기 만나는 것이 글쎄 쉬울까 하는 이제 이런 시각으로 중국은 미국의 대한국 시각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은 뭔가요? 예, 기대감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는 외교적 운신 폭을 넓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지금 상태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백악관에서 축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지금 동시에 묻어나는 묘한 그런 입장이 보이네요. 예. 아직까지는 통화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민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 교수님께. 방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중국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부분 상당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불쾌하게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감정이 좀 복합적이긴 하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전화가 올 걸 기대하는데 안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축하 인사,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됐다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중국의 기회나 영향력 행사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다면 그만큼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우려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와도 미국 측에 붙어주기를 그게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미국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한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이 더 미국한테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상끼리 통화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보면 통화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G7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민 교수님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 정상 외교를 하려면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요. 준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G7 정상회의 하면 15일인가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 측과 이제 그 양자회담을 다자 회담 계기에 양자회담을 한다면 그것도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뭐 잘하신 것처럼 다자회의 그 계기에 양자회담이 열리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많은 그 일정들이 소화되기 때문에 길어야 30분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간에 산적한 관세 협의도 있고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외교안보 그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가 출범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양자회담을 한다든지 긴 회담을 가지면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실 것이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 다자회의 회기 기기에 만나실 건데 상견례 정도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첫 만남부터 진행되긴 또 어렵다고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중국이 이 중국 반응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박 교수님. 이 미국이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중국 정부에서는 또 발끈하는 반응이 나왔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을 바로 만나서 얘기를 물어보면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곧 저는 정부의 인식이라고도 보는데요. 그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배후적인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내에 나오는 분석을 보니까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더 신경을 쓰는 한국보다도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로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한국 문제만큼은 이번에는 각별히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미국의 조그만 움직임, 뭐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 포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중국과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해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시진핑 주석이 어제 당선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 수교의 초심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정도 축하 전문이면 상당히 중국 측에서는 크게 축하하고 크게 호의를 보낸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초심이라는데 주목을 하는데 그 의미도 궁금해지고요. 예, 초심이라는 거는 뭐 한자 그대로 이제 처음 먹은 마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수교 이후 지금 33년이 됐습니다만은 뒤에 3년은 조금 양국 관계가 불편했지만 앞에 30년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것이고요. 특히 이 초심이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는 워딩입니다. 네. 국정 지표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워딩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써서 한국에 축하를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떠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국 기업, 한국 산업이 다른 포지셔닝을 해준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이 굉장히 소중한 국가인데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지요. 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보다는 상당히 이번 한국 정권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대단히 많고 그것은 이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그 얘기는 중국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마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주변국과 불필요한 마찰은 굳이 최소화할 것이다 하는 예. 이제 이런 보관이 있을 거고요. 아마 어떤 저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것보다는 국가 이익에 우선시하는 판단을 할 거다, 정책을 할 거다. 요건 사실은 이제 중국이 표방하는 거하고도 좀 같은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중국이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뭐 선거 발표 나는 날 그때 하루 동안에 중국에서 그 인터넷으로 1억 뷰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동시에 기대하는 바도 많고 예. 또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민 교수님, 이런 중국의 반응, 미국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실용 외교, 영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미국에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런 실용 외교를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난 정권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미중 사이의 삼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 인사들이 방미를 했을 때 그 당시 그 지난 대통령을 갖다가 잘 지켜줘라.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한미 관계 중요한 분이다. 잘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호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그 줄타기를 할 거다. 그래서 중국 쪽에 더 가까워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 자체가 이제 그 미국에서 좀 멀어져서 중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경계하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미국 관련된 뭐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니까 원래 이 한국 대통령이 선거 끝난 직후에 미국 대통령과는 반드시 통화가 빨라야 되는 겁니까? 뭐 준비를 좀 하고 뭐 일주일 뒤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그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친밀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빨리 그 통화를 하는 게 아무래도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취임하시자마자 뭐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외교적인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통화를 하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시차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만간 통화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뭐 지나치게 할 건 아닙니다만 중국 전문가이시니까요. 또 미국을 함께 바라보고 계신 게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화 연결을 안 하는 데는 중국의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이유가 가장 클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제가 뭐라고 딱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 이제 민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상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요인을 감안해서 이게 딜레이가 되고 하는 그럴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어떤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미국의 요인이든 뭐 어떤 다른 요인이 됐지만 중국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거는 뭐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차라리 뭐 통상 외교에서 관세 예, 협상에서 주도권을 뭐 가져가려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굉장히 크게 불렀다가 나중에 평소보다 높게 부르면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묘한 협상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건지 여러 가지가 뭐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상간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지연되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한 거죠. 만약에 제3국인 중국에 대한 그 시각 때문에 의견 입장 때문에 그 통화를 늦춘다. 이거는 상당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국이 뭐 그 한국과 그 정상과 통화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전략에 대해서 각국에 이제 강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경고가 누구 발이냐면 밑에 미국의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인데 뭐 실제로 루비오 국무장관도 아주 대중강경파입니다. 우리 정부에도 이런 맥락의 메시지 이 전달의 의미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이죠. 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그 샹그릴라 안보대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중국과 그 경제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된 그 시기에 어떤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침투하는 것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 관련돼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복잡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안보는 그 동맹국들이 미국과 하고 있는데 예. 그 경제 부분을 중국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이 사실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부분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들에게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함께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 교수님 정말 한미 동맹은 철통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으로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이 또 동맹으로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럴 때 이 전화 통화 빨리 안 되는 게 두 국가의 국민들의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중간에서 좀 물밑 접촉을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으니까 빨리 좀 통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그분을 우려한다면 저희 이제 그 주미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통해서 주미대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악관 내에 컨택 포인트가 있을 때 카운터파트가 있으시니까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중국과의 관계는 상징적으로라도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 외교 측면에서 또 실용 외교 측면에서 어떤 부분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서운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한한령이라든지 혐한령이라든지 이런 한국을 경계하는 또 뭐 동북 공정이라든지 그런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 게임 산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판호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부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뭐 최근에 무비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방문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거는 무비자는 우리를 배려한 것 혹은 우리에게 잘해주기 위한 카드라기보다는 자기들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지방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카드로 더 읽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제스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 북핵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가까운 시간 내에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신호를 보면은요. 대신에 지금 중국이 그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중국의 위상으로 탁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이 바로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돼요. 요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내년부터 5년 동안 그 전체 산업 경제를 혁신하는 국가에서 가장 큰 경제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 기회가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특수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국 기업이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운송수단 택시 뭐 이제 이런 게 과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을 때 완전히 이 지역은 한국 브랜드가 다 해라. 중국은 사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 베이징에 우리 현대차가 택시를 전부 다 깔았던 이제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카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경제 카드를 만약에 쓰게 되면 하게 되면은 우리는 협상을 해서 최대한 더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또 그걸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다른 부분을 또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이 또 미국과 경쟁하면서 충돌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또 혜택을 또 얻어낼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는 10월 말 11월에 있을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중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크고 지금 오지 않을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는 10월 말 11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참석할까요? 참석 가능성이 높죠. 네.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에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경제 또 대상국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미중 사이에서 이제 그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의장국으로서 보다 더 우리의 그 높아진 위상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다재 외교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국의 이 좋은 기회들이 이제 이 맺겨진 계획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의 참여가 배려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것은 한중 관계가 밀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이 좀 압박과 견제를 가해올 가능성 민 교수님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 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도 그 미국과 함께 중국과 서지 않고 미국과 함께라 이거는 전통적인 무역이라든지 지역 협력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언론에서 많이 보는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 부분에서 공급망을 재편한다든지 핵심 기술, 초격차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서 막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그 선진국인 한국이 동참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서 미국이 주도하겠다. 그러니 한국이 그 관련 시장을 중국에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따라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전통적인 먹거리를 그 주변에 무역이라든지 지역국가 이웃국가 간에 벌어지는 이런 경제협력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사이에 있어서 어떤 우리 포지션 할 때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제안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통적인 통상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나치게 우리가 또 의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 교수님, 예.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정권에서는 상당히 경색됐습니다. 이게 북러 동맹 관계도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더 긴장 관계만 고조됐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호전될 가능성 있을까요?
예, 러시아도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는 중국과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의 실용주의적인 국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 하는 입장이고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실제 러시아 언론과 정보 관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되게 이런 톤이에요. 한국이 주변국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는 러시아, 중국일 겁니다. 주변국과의 개난 문제는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실용주의의 기본이 될 테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은데 동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러시아로서는 이제 한국을 보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네. 자, 일본과의 관계. 전 정권에서는 유독 또 한일 관계가 급진전했습니다. 민 교수님. 지금 일본에서는 이 좀 우익적 성격이 있는 일간지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점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 극우 진영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일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하게 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제공한 게 없어가지고 어떤 그 정부 측에서도 불만을 표현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한국 정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원칙에 기반한 역사나 과거사 문제를 다루고 역사에 기반한 그 원칙 기반에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예측 가능하게 일관되고 어떤 뭐가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진행되어 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더불어서 일본도 지난 정부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그 소극적인 태도를 좀 벗어나서 뭔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이제 빈 잔의 반을 갖다 채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 하나만 더요. 가장 민감한 이슈는 윤석열 정부에서 선택했던 강제징용 배상자에 대한 제3자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했는데 그 부분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어떤 진행됐던 그러한 제3자 변제 해법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떤 변화보다는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반응해서 부합하게 일본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밀 참 강조를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밀 협력이 이루어졌었고요. 그것도 최초였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한미일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계속 한미일 협력 관계라는 것이 강조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사실은 제 기억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미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나왔던 이제 그것이 트럼프의 방식은 1대1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다자간이건 큰 다자간이거든. 이제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1대1로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트럼프의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미일이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제 읽히고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 경제적인 각도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에 이제 다녀왔는데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영내 협력에 관한 경제 협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하고의 이제 문제가 이제 경제 협력 문제를 하는데 상당히 그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할 때는 한국하고 미국, 일본 요 이제 3국 간의 이제 협력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혹시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필요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중국 3국 FTA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일본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뭐 한국과 중국은 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끌고 갈 수 있는가 우리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키웠으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한미일 전 정권에서 이야기됐던 한미일 협력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우리 정부의 그 인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이고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그 위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안보라든지 어떤 그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하면 다 그냥 군사협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용 외교를 주창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경제 이익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한미일 협력이 과거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정상의 의제였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장관급 의제로 좀 그 격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 때보다는 좀 더 규모가 축소된 그러한 협력을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3국의 협력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기술 부분에서의 협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을 보다 더 특화시킨다면 그렇다면은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특화 이야기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 한미일의 협력 관계의 규모나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우리나라 대단히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그 협력 구도에서 좀 허브 역할도 좀 욕심을 내자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 큰 나라들이 전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의 눈으로 중국을 한번 보고 중국의 눈으로 미국을 보고 세계가 미중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끼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바로 그 후자 쪽으로 이번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또 과제고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거인의 어깨 위에서 전 세계를 우주를 봐라 이런 말씀인데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호칭할 때 보통 우리가 이 한중일이 상당히 익숙했었는데 한일중으로 바꿨거든요. 중국이 어떤 뭐 반응이 있습니까? 그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중국 사람은 10명이면 10명 전부 중일한이라 그럽니다.
중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그 전에 중국 한국하고 뭐 협력하자고 찾아왔는 중국 사람이 자꾸 저 중이란 하면은 제가 그냥 나가버리고 안 만난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참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일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 불편해하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참여 안 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 토론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인사가 참 중요할 겁니다. 외교안보 전략을 펼칠 국가안보실장에 미성락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은 떼고 이제 용산 국가안보실장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게 되었지만 북미, 북핵통으로 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정통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위성락 안보실장을 통해서 본 외교안보 전략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위성락 전 대사 의원께서 안보실장이 낙점됐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의 포스트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부 내에서 외교관에서 미국 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위성락 대사를 인선한 거는 그만큼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가장 꼭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대사 같은 경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위성락 실장님이 이번에 인선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인식을 반응을 고려한 그리고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컨택 포인트로 이제 위성락 대사님을 이제 실장으로 이제 낙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락 카드 미국에는 상당히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예, 저도 사실 위성락 우리 실장님을 그 전에 포럼에서 여러 차례 이제 뵀습니다. 네. 대단히 통찰력이 깊으시고 또 특히 저는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이제 경험을 가진 분이다 생각합니다. 미국 통이고 또 북핵 통이고 러시아를 잘 아시고 뭐 두루두루 잘 아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뭐 외교 안보의 사령탑에서는 가장 이제 적합해 보이고 이제 중국 같은 관계도 이제 또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폭넓게 보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교가 정말 지평이 더 넓게 되지 않을까. 동시에 또 안보를 챙기면서 그래서 대단히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미국과의 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서 중요한 대목은 또 바로 주한 미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방위비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지만 느닷없이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백악관의 반응은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민 교수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전략적 유연성 문제, 즉 전 세계 주둔 중인 미군을 갖다가 미국의 이 전략적에 부합하게 보다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미군을 갖다가 좀 재배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주둔, 특히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4월 말에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미국 국방부 내에 지침으로 내린 임시 그 국방 전략 지침을 보면 거기에 미국이 최우선시하는 이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미 본토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맹국들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 견제, 그러니까 전 세계 주둔하는 미군이 미국 본토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 국경에 군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벌써 수천 명이 남북 국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배치가 될 수 있고, 그 미국 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전략 요충지에 미군을 다시 재배치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타 지역의 위협,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의 위협은 지역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주한미군 4,500명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떤 적시성이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위분담급 중행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뭐냐면 미군이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을 한국군이나 어떤 그 해당 주둔국의 군이 대체를 해야 되니까 국방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국방비를 늘려라. 그래서 GDP 대비 유럽 동맹들의 강요한 것처럼 5%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압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위 분담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강화하는 부분, 그거에 연동해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철수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방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압박의 카드로 쓰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이제 현실적으로 대비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방위비를 올려받기 위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얼음장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박 교수님, 중국이 우리가 고고도 방어 체계 미사일인 사드를 배치할 때 레이더를 가지고서 이게 중국의 랴오닝성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라 발끈하면서 이른바 중국 내에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라는 이게 미국의 입장이 나오면 중국이 상당히 발끈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드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배치 결정이라는 거를 중국이 내심은 알면서 겉으로는 그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한국만 집중 타겟으로 잡았고, 그 희생타가 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 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하고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을 떠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요즘 분위기는 이게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을 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때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수단을 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쓰기 전에는 대단히 고려를 할 거고, 그랬을 경우에 한국에서 나오는 반대적인 움직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쉬울 때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시기에서 저는 조금 전에 그 앞에 이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 그 K 무기 그 수출 실적이 좋았던 거 있죠. K 방산입니다. K 방산이죠. 그것을 오히려 대한국 압박 카드로 쓰려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막 이런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요 역시도 제가 중국 쪽에서 조금 들었던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주둔군 문제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건 독일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주둔하는 거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은 또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 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같은 유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이제 그런 국가들은 좀 그 정보 교류, 정보 협력,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만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만하고 또 걱정을 같이 또 한번 교류를 해보고 이 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이 모이면은 할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 독일 또 일본과 뭔가 협력할 일이 논의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방위비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협상의 내용상에 초반에는 안 들어갔다가 지금 또 방위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방위비를 얼마나 올려줘야 되고 이걸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이제 관세 협의와 함께 포함될 거다. 원스톱 쇼핑을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방위 분담금 문제가 들어가면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주요 대선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빠른 성과를 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여지는 뭐 언제 남겨놓고 언제든지 말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위 분담금 협상을 우리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미 협상을 끝내놓고 우리는 국회 비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버티면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우리 그 주둔 미군 그 기지에 근무하시는 우리 한국 어떤 그 근로자들의 네. 그분들의 어떤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에 논란이 됐지만 이미 30년까지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데 그럼 얼마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뿔이 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미 관계가 별로 안 좋을 테니 만약에 재협상 그 요청이 오면 응하되 이게 정상 차원에서는 많이 올려달라 하지만 실무 차원에 들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지불 항목들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이 뭐 인건비라든지 그 군수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거 3개 항목 이외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가 만들 수 없거든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좀 체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예. 좀 소폭 어떤 그 증액하는 것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이면 참 좋은데 철강에 대해서도 갑자기 25에서 50으로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공식이 들어있는지. 박 교수님. 근데 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가 뿔이 난 것은 중국의 이 동쪽 그러니까 상하이가 있는 그쪽하고 우리의 이 서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황해 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간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또 관측용 부표를 이제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또 정부가 항의에 나섰는데 뭘 설치한 겁니까? 뭐 지하 자원이 있는 겁니까? 뭐 히토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규모 실험이 그 보안을 유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표라는 것이 중국이 밝히기로는 해양 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관측이 무엇을 위한 관측이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는
거기 숨은 요인 하나에 주목합니다. 그게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사실은 대륙 세력이 아니고 해양 세력의 측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전에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그 정화 함대입니다. 네. 정화 함대는 아주 예전 일이지만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해서 식민 지배를 하고 했던 그 막강한 해양 파워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중국이 급속히 세력한 국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물리적인 파워도 줄었지만은 동시에 경제적인 뭐 저 해양 경제 이런 부분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양 경제라는 걸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영토로도 해석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개척할 영역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이 부표를 관측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네.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하늘에서 한 번씩 그 영공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공동 구역에. 근데 이게 또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대단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단호하고 분명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제가 그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 중국이 바뀌나요?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함부로 네.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 예. 일단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도 취할 건 취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민 교수님 지금 한국의 위상 우리는 참 그래도 이제 이 세계 국제사회 속에서 우뚝 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G2 세계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뭐 또 방위비 올려달라고 압박을 하지. 중국은 또 서해에 뭔지 알 수 없는 또 구조물을 설치해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외교를 잘 해야죠. 그 바탕에는 우리의 군사력, 국방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강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강한 군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국가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에서 주변 지역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도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가서 폭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똑같은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짚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의를 하고 욕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부로 하거나 또 다른 그런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힘이 약한 한국은 아무래도 대응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손을 놓을 일은 결코 아니죠. 우리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자, 이 전 정권에서는 뭐 주축 외교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를 했었는데 박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미중 충돌이 되다 보니까 관세 전쟁에 우리가 미중 충돌 영향까지 또 받는 것 같고 더불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히토류 문제로 지금 미중 상황이 협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도돌이표로 돌아왔다,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미중 관세 상황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참 잘 낫지 않는 그 피부병처럼 때가 되면 또 올라오고 그럴 양상일 겁니다. 예. 마치 미중 두 국가가 물 밑에서 숨 안 쉬고 그냥 참기 대회를 하다가 참기 경기를 하다가 숨이 턱 밑에 차서 지금 잠시 올라온 그 상태가 아닌가. 이제 다시 또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압박 카드가 너무나 많고 이건 단순히 이제 중국의 생각은 관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완전히 기를 빼버리고 미국의 힘을 빼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미국의 또 의중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걸려 있는 이 소고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그 30개월 이상 되는 소에 대해서도 이 수입 제한을 허가해달라 이런 내용일 수 있는 것이고, 농산물 이건 정말 우리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방위비 문제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미국의 국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리 싸움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절충을 해가는 모습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협상팀이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주고받기 하는 이런 그러한 모양새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주고받기를 할 때 레드라인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설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누가 더 그 레드라인 위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협상팀이 협상은 미국보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왠지 갑자기 또 우리 협상팀 화이팅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박 교수님, 또 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중요한 국가 관계가 바로 남북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상으로는 뭐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해서 주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 이야기 좀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자, 내정됐습니다. 북핵 전문가 또 북한 전문가죠. 북한 전문가 또 북한과의 대화주의자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전체 국정 기조인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가 역시 국정원장 그 인선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종석 그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의 여러 곳에 평판이 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이제 방향성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우리 그것은 뚜렷하되 대신에 극도의 있던 긴장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완화를 해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너무 지금 그 긴장감이 고조가 돼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요. 예, 이 분야는 조금 다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통일부 장관이 아닌 국정원장 자리로 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민 교수님 보실 때는 북한 핵 문제,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남북의 긴장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이종석 카드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성석 장관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과 어떤 소통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단절되고 얼어붙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해서 한 번 더 긴장 완화를 시키는 이 중책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장관이 국정원에 되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경색되고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봄이 오거나 완전히 그 만개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전혀 무리고요. 그러니까 얼어붙었던 부분을 좀 정상화시켜서 한 번 더 긴장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놓는 그런 중책을 네. 복심인 이성석 장관께 맡겠다. 국정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우 간의 교감 자체가 잘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라서 두 분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유념을 해야 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먼저 박 교수님부터요. 예, 저는 이제 평소 외교안보를 보면서도 이제 경제 분야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현실적 그 국익 우선의 그 해석이 될 겁니다. 사실 경제 안보가 그 사이에 무엇이냐 하면 대단히 애매하다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중요시하지만 안보는 그보다 더 굳건하게 변치 않는 상태에서 경제를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경제 안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 어느 때보다 뭐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도 외교도 경제 쪽에 좀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반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거의 토대 국가는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주변 사강과 어떤 우호적인 세력 균형 유지를 하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핵심 국가, 선도 국가로서 실질적 부분, 네. 뭐 개발 협력이라든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방산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예.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도 국익과 국민이 우선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